네. 저희가 좀 거리두기를 일단 이렇게 하고 착석한 후에 마스크를 벗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란 배우님이 오시면서 연예인 된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초유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극장을 가득 메워주실지 저희도 몰랐었어요. 과연 오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영화를 개봉하는 날 같이 관객분들과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 거리두기와 소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강행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감독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실이는 복도 많지 만든 복 많은 감독 김초이고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 영화 처음 만들어서 제가 처음 뵙는 그 개봉해서 처음 뵙는 관객분들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의미 있는 순간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도 해주죠. 네, 강말금 배우님. 예, 저는 찬실이 강말금이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찾아주셔서 더 이제 순수한 기쁨이 느껴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역을 맡은 배우 류현입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 모르겠고 일단 위기도 복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네, 혼나셨습니다. 아니 지금 아트하우스 집계 오늘 이제 그 개봉날 1등 했어요. 찬실이는. 사실 이게 한국 영화 그쵸. 네. 시간 예매에 리뷰를 했거든요. 웃어. 코로나가 이거 정말 아니면 절대 생각지도 독립영화에서 그 독립영화 할 수 없는 그쵸? 네, 그죠? 네. 기록적인 어떤 순간이죠. 그리고 사실 엑시트 같은 그 대작으로 굉장히 큰 작품으로 1등한 적은 있으시지만 이런 경우 또 처음이죠. 네, 다들 영화 통합 전산망 들어가셔서 캡처를 빨리 이 순간을 캡처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보고 만들어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순간입니다 정말. 네, 이게 전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 그냥 이게 진짜 웃으면서 좀 넘겨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 드렸었던 거고요. 일단 이 작품은 진짜 제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한 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독특하고 이런 감독이 어떻게 지금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독특한 지점들을 많이 가진 작품이고, 그래서 사실은 상부작 상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미 이제 부산에서 알짜배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영화 감독조합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CGV 아트하우스상도 받았고, 그리고 또 서독제에서 관객상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으로서는 지금 뭐 이제 영화 제목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이 작품 만들고 뿌듯하다는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개봉까지 좀 감회 먼저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부산에서 상을 받기 전까지는 상 받을 거라고 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약간 그 출품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완성시킨다는 게 이렇게 공적이 많이 들고 이렇게 다 진짜 깔때기 그 한 방울까지 꽉 짜서 제가 체력을 거의 다 소진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완성시켰었는데 그래서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 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영화제에 초청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되게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러지? 근데 두 번째 상영 때는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이상했어요. 역시. 네. 뭐 잘 안 믿는 성격이어갖고 제가 유학할 때도 그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 자랑 같지만 그래서 그 등수가 한 4등 정도였었어요. 그 프랑스 그 깐깐한 사람들을 뚫고. 근데 그게 제 성적이 아닌 줄 알고 학과 사무실을 3번 찾아갔거든요. 이거 혹시 이름 바뀐 거냐고? 네, 제가 아닌 것 네, 같다고. 근데 아니 이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니고 니 맞다고 이제 오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이거 상 받을 때도 참 진짜 사람들이 좋다 해도 제 스스로 안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자마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달 전서부터 하나도 안 속상한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일단 보였고요. 지금 저는 사실 그래도 힘든 와중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고 또 병상이 모자라는 감염자 그 환자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걸 바로 그냥 천재지변이고 위기이고 제가 이 영화 만든 연출 의도가 위기라는 게 사실 미리 알 수 있어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때 사람들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벗어나져요. 그래 과연 슬기롭게 헤쳐나갈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어쨌든 개봉을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거를 미룬다는 거 제 어떤 삶의 태도랑 벗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이 위기를 그냥 같이 여러분 이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힘을 받으면서 같이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개봉을 연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프랑스 파리 일대학인가요? 저 파리 대학교를 잘 몰라서 거기서 1등을 하셨다고. 1등 아니고 4등이요. 4등. 등수가 또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게 학과 사무실에 네. 그 점수를 다 붙여놔요. 네. 학생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등 했나 이렇게 보니까 4등 했더라고요. 네, 영화 이론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파리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들이 만든 영화랑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 같은 걸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은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보면 2번 보고 싶고 그리고 킵해뒀다가 나중에도 보고 10년, 20년 후에도 보고 싶은 사랑스러운 영화일까 핵심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한 번도 이렇게 40대 중반의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남편이나 아이 남자친구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자기 상황만 걱정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런 캐릭터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실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이 뭔가 이렇게 어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그냥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에 러닝타임을 할애를 하고 부수적으로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잘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그 지점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 찬실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되게 공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 가지는 거 안에서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얻어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는 거. 그래서 사실은 넘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가진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물론 이제 강말금 씨가 계시지만 진짜 감독님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질문 받았을 거예요. 진짜 나이도 40대 중반.
집도 절도 없고 네,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원래 하시던 프로듀서 일을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셨고 또 이제 기술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없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네, 망하면 끝입니다. 뭘 그러니까요. 해갖고 먹고 살 겁니까? 기술이 없으면. 남자도 없잖아요. 네. 부산 사투리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굉장히 자전적인 거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시나리오 쓰실 때 여기에 반영을 했고 어떤 부분들을 좀 본인의 이야기에서 가지고 온 건지 어떻게 좀 출발을 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2015년 7월 그때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 캐나다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영화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1년 후에 돌아와서 그냥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뭐 해 먹고 살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진짜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영화밖에 한 게 없는데 그때가 제가 42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찬 가게라도 해야겠다 이런 제가 좀 반찬 잘 만들어요 제가. 반찬을 좀 잘 만드시죠? 좀 드셔보셨잖아요. 네, 네, 네. 어떤가요? 진짜 맛있지 않던가요? 반찬 가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그때 방황할 때 옆에서 그래 뭐 김초희 PD는 뭐든 잘하니까 그리고 또 반찬 가게도 요즘은 잘 되는 것 같더라. 이게 그 동네에 보니까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많이 사 먹는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 반찬 가게 해보려고 그 이제 조금씩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줘봤어요. 그 반찬 통도 일회용 그 용기도 사고. 근데 그 저랑 친분이 두터운 그 윤여정 선생님이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전화가 와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에서 사투리 쓰는 연기하는 뭐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됐는데 네가 사투리 잘 쓰니까 자기 언어 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반찬 파는 거보다는 보수도 괜찮았고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현장에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영화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제 마음이 어떨지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가봤는데 내가 영화 계속 해야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제 상태 제가 정말 다시 영화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되는 그 절박한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시나리오를 초고를 한 달 반 만에 썼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내도록 열심히 고쳤고 그리고 그 고치는 중간에 이제 시나리오 제작 지원 같은 걸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운 좋게 조금씩 제작비가 모이면서 이 영화를 완성시키게 된 겁니다. 네, 제작 지원 때부터 사실은 좀 소문이 난 작품이었어요. 시나리오가 좋은 작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에 단편 만든 거밖에 못 봤었는데 장편도 잘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듣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이제 그 영화 만들어지기까지 사연이 좀 있는 작품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돌아오기가 강말근 배우님한테까지 오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찬실이라는 역할을 과연 누가 해야지 이 독특한 감성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굉장히 침체되었을 수도 있죠. 자기 상황이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이 어떤 유머 같은 것들이 있는 여성이어야 된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톤 잡기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단편 만들 때는 그래도 김초희 감독이 같이 이제 그 프로듀서로 역할을 하면서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과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카드를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좋은 배우를 발견을 했냐라고 하면서 강말근 배우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배우님은 처음 이제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그때는 이제 제목이 달랐겠지만 이 시나리오 보시고 이 영화 하자고 하셨을 때 어떤 느낌 받았는지 역할에 대해서는. 예, 제가 연극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재작년 8월 말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메일이 아주 간곡하고 아주 정확한 정보로 가득한, 그러니까 뭐 한번 봅시다 뭐 이런 메일이 아니었고 이런 영화고 제작비는 얼마고 언제 한 번 더 수정할 거고 언제 촬영할 거고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또 정동진 영화제에서 자유 연기를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아주 필요한 정보만 적혀 있었는데 너무 간곡한 내용의 메일이라고 기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 첨부된 걸 봤는데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고 명대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하고 다음날 바로 만났는데 지금보다 약간 힘이 좀 없으신 지금은 그 당시에는 감독님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한 발 한 발 걷고 계셨던 1년 정도 글만 쓰셨던 상태의 감독님이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글은 힘찬데 약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마 그 두 가지 모습을 제가 상상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글은 유머러스하고 힘차고 굉장히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잖아요. 선명하고. 근데 그때 감독님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정도면 같이 현장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약간 의구심도 들었을 것 같은데 흔쾌히 또 하셨네요. 의구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진짜 이런 역할을 주시는데 제가 의구심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돈 한 푼 안 주셔도 하고 제가 돈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돈을 받아야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받아야 주실 때 돼요. 아닙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조금 잘 쓰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간곡하게 강말근 배우여야 했는지. 사실은 이제 좀 본인의 모습이 투영된 캐릭터여서 비슷한 지점들을 좀 발견했던 걸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영화 속 모습과 김초희 감독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정 죄송해요. 네. 감독님, 스타일이. 예, 저는 다리가 3뼘이고요. 감독님 4뼘이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피부 톤이 하얗고 피부가 좋아요. 그 질문이 뭐였죠? 아니 왜 꼭 그렇게 호소의 편지까지 쓰시면서 아니, 강말근 배우의 아니 어떤 지점을 어쩌면 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윤곽이 조금씩 생겼을 때는 사실 영화라는 건 개봉을 하고 나면 이 배우의 인지도가 사실 그 티켓 파워랑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냉혹한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건 어쨌든 자본이 굉장히 들어가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얼굴이 좀 알려진 배우를 쓰는 것이 어쨌든 그 제작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되는 윤곽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그런 알려진 배우분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가 저는 이게 데뷔작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아쉽고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영화를 꽤 많이 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이 영화가 어느 부분 기술적으로 되게 미흡할 수 있고 어떤 부분 좀 미학적으로 모자랄 수 있고 뭐 완벽한 영화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 찬실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내달려가는 그 꿋꿋한 용기, 그게 뭐겠습니까? 그 진정성이죠. 그게 제가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모르는 얼굴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분의 어떤 상대역인 그 소피라는 사람 여배우잖아요. 여배우와 알려진 배우면 결국은 여배우와 여배우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미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그런 얼굴이 저한테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즈음에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가서 자유연기라는 그 단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단편 영화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분의 연기를 제가 봤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안에 찬실이가 있었어요. 그걸 믿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기도 잘하시지만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꿋꿋이 걸어온 듯한 그 삶의 구력, 그게 얼굴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삶의 구력. 네, 제 구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같은 얼굴이. 아니 사실 그 영화 이제 보고 나서 아마 이 사투리가 인상에 남으실 거예요. 분명히 좀 너무 이제 이 사투리가 이 영화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엑기스? 이거 신의 한 수. 정말 이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징화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시나리오는 그렇게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강말근 배우를 만나고 나서 그 부분을 바뀌었나요? 이 배우를 보고 이 배우랑 무조건 해야겠다 하니까 그 메일이 그 간곡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뭔가 원하는 걸 할 때는 그냥 마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간하게 그냥 까지구리하게 던지면 안 와요. 그것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마음을 던질 때는 확실히 제가 그런 계산에 의해서 던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메일을 쓸 때 진짜 마음을 던지듯 간곡하게 썼고요. 그리고 화답이 왔어요. 그러고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근데 유람이 안 심심하니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감독님 워낙 재밌으셔가지고 우린 뭐 경청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났더니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부산말로 하자 이랬는데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 찬실이 성격이 부산 사람들 성격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을 잘 못 숨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게 부산 사람들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 매력이 이제 찬실이 성격하고 딱 맞아가지고 좋은 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저 그동안 심심해 하셨을 배우람님께 저 질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 아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같이 하셨던 분들이랑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게 배우람 배우는 이미 그 김초희 감독이랑 단편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산나물 처녀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도 자유연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김초희라는 이름을 알고 나서는 꼭 보시고 싶으실 거예요. 보시면 깜짝 놀라요. 무슨 이런 정말 희한한 영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분이 거기서 그 사슴으로 나와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죠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김초희 감독의 어떤 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배우기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굉장히 멋있는 역할로 어떻게 보면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멜로의 어떤 그 기운을 만들어내는 멋진 남자. 근데 영화 보니까 앞으로 멜로 계속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슴 탈 안 써도 되고 이번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각 잡고 나왔잖아요.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백허그 했는데 그냥 막 화가 나셨어요. 좀 약간 너무 공감돼가지고 그런 남자가 있어. 아니요. 네. 김영. 네. 오랜만에 저 KBS 독립영화관에서 그 산나물처럼 오랜만에 봤었어요. 단편. 네. 정말 지금 봐도 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고 희한하고 또 내가 왜 했을까 저 때는 뭐가 씌어서 했나 할 정도로. 왜냐면 사슴이 제대로 이렇게 뭔가 특수 효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복장도 아니고 루돌프 머리. 루돌프 머리 무슨 마트에서 사슴 코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수염 길렀다니까 그냥 오라고 해서 수염도 기른 채로 가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감독님하고는 또 이거 초고 나올 때부터 또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 감독님의 그 새해를 너무 좋아해서 또 이 장편을 봤을 때 또 뭔가 나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냥 또 이거보다는 내용이 좀 또 다크하기도 했고 좀 어둡기도 했는데 그 초구들이 그걸 또 시간을 또 지나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때보다 또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좀 마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원래 감독님처럼 뭐 밝아지기 시작해서 진정성이란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진정성을 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확실히 감독님은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참 대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 단편들도 보시면 진짜 재밌는 대사들이 많아요. 뭐 찬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 대사를 너무 좋아해서 또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영광이었죠. 영광이고 일단 제작 지원을 또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 보라고 하셨고 또 다행히 또 잘 돼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어떤 멜로 구도가 명확하게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두 캐릭터를 보면서 감독님이 어떤 이렇게 그 자신의 상황을 두 캐릭터에 나눠 놓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김영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단편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작업을 이제 못 하고 있어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이제 프랑스를 교사를 하고 그러니까 가외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캐릭터의 좀 약간 그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어떤 거였는지. 그 찬실이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딱 사람한테 청춘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청춘 같은 마음으로는 쭉 살 수 있지만 근데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 자기 청춘이 지났다는 걸 알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일만 하고 사는 그 세월에 대한 약간 회한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안타까운 인물이 뭔가 그 자기 안타까운 세월에 대한 약간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김영이라는 찬실이한테 가장 그 못해본 해완을 딱 이렇게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인물이 뭘까 했을 때 김영이라는 캐릭터가 생각이 났고 그 영이라는 이름은 그 젊다는 영어의 영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자를 좋아한다기보다 자기가 못해보니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물에 확. 그래서 이 인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거 서비스 차원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요? 서비스 차원으로 영이에요, 김영. 저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 정말 달달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거 있거든요. 큐. 근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영이에요. 김영. 네, 괜찮아요.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달달해서 너무 그 김영이라고 할 때 영이에요. 김영 이러잖아요. 이때 배우람 씨가 그 캐릭터 이렇게 분석하면서 제임스 본드 생각하면서 연기했대요. 아 정말요? 그렇게 생각해도 이런 연기가 나와요? 네. 제임스 본드 좀 약간 더빙 이제 옛날에 주말의 극장 그런 데서 한 장면이기도 더빙했을 때, 하고 그래서 네. 좀 재밌게.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제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연기에 네, 비하인드 어떤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화제 전환할게요. 너무 달달해가지고 달달함에서 좀 벗어나서 계속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영화 왜 이렇게 독특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이 영화가 토착적인 어떤 것들에 많은 요소들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현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끈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달을 보면서 또 윤여정 선생님 기원을 할 때나 아니면 계속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찬실이는 힘든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지만 그 사람들한테 기운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의 그 기운들이 계속 달이랑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 이제 단편 작업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런 독특한 설정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에 더해진
가장 현실적인 지점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 판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김초희 감독의 지금 본 영화들 그리고 앞으로 볼 영화들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토착적인 것들 그리고 판타지적인 것들은 어떤 이유로 계속 영화에 접목시키시는 건지 그게 가진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신 다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글을 쓸 때 제 창문 앞에 소나무 큰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글을 쓸 때 그 소나무를 믿으면서 써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늘을 보면 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걸 다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믿는 것에 기운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달 참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쓸 때. 네. 그 평소에 달도 믿고 네. 뭐 소나무가 눈앞에 있으면 소나무도 믿고 저 뭐 어떻게 절에 갔는데 스님이 염주를 준다 그러면 그것도 집에다 걸어놓고 성당에 갔는데 누가 성모상 주면 그것도 믿고 그냥 다 약간 좀 금사빠처럼 쉽게 믿으면서 네.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네네 네. 그냥 다 믿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믿음이 굉장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타지랑 결합이 되면서 독특한 작품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신의 복도 망치에 약간 그 마지막 음악처럼 어울렁 하는 것들이 이 영화의 유니크함을 좀 더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한 줄씩 떨어져서 앉는 이런 초유의 어떤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마이크를 들이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미리 이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좀 읽어드리고 마이크를 감독님과 배우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에 이분이 언급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해줘. 리블링스라는 분께서 관객분께서 주셨어요. 근데 저 찬실이도 좋아하지만 놀란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놀란 감독 영화 중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놀란 감독 영화 좋아하는 사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논란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셔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즈 야스지로 감독 영화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못 봐서 네. 놀란 감독님 거는 되게 메소드 연기하신 거네요. 네. 첫 작품부터 항상 봤었고 근데 이 영화가 뭐 영화를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공부하고 연기를 공부하면서 사람들 겪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어떤 단정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영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전혀 의외의 영화들을 좋아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놀라운 영화를 좋아한다고 되게 뭐 상업적이고 뭔가 대중적일 것 같은 사람 아닌 사람도 너무 많고 오즈 야스지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되게 막 옛날 사람인 것 같고 뭐 내성적일 수도 있고 조용할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도 않아서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람 씨는 놀란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 감독님은 굳이 이제 그 영화 취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성적인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넣으셨어요. 놀란 감독 영화 싫어하세요? 전혀 안 싫어하고요. 놀란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한테는 그 젊고 감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되게 시네필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신 시간? 네. 사실 데뷔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즈 야스지를 좋아하는 사람, 논란을 좋아하는 사람. 비록
김영과 찬실은 5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의 시네필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전에 그 데뷔가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그 상징적인 감독 두 분을 이렇게 매치시키면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그런 걸 넣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찬실이라는 캐릭터를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으면 그 자기가 관심이 가는 남자가 자기랑 영화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확 정색하는 그것 속에 이 사람 캐릭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놀란 감독의 그 중의적인 그 느낌이 좋았어요. 놀란? 이러면 서프라이즈도 되잖아요. 네. 저 걸렸어요 거기에서. 논란했을 때 진짜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죠. 네. 진짜 놀란 것처럼 해달라. 놀란 막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디렉팅 하신 거예요, 네. 감독님이? 네. 논란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라디오나 방송에서 물어볼 때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네. 둘 다 좋아하지만 오즈 야스치로 둘 다 완전히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놀란 감독님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요. 그게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로 프리오 나오고 뒤집히고 인셉션? 인셉션을 네.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화면에서는 되게 뭐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루했어요. 네. 그래서 극장을 나설 때 피곤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인터스텔라도 안 보고. 아, 네. 인셉션으로 끊으셨어요? 예, 아니 그럼 영화 인셉션 취향 그 안 인터스텔라 맞으시면 괜찮아요. 보세요. 인터스텔라를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한 편을 봤는데 그 이후로 안 봤다. 네. 아니 그 영화 취향 안 맞으면은 좀 싫어하는 그 설정은 공감을 가시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그 좋아하는 남자가 옆에 있는데 진짜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진짜. 찬실이가 진짜 김영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겁니다. 아, 거기서 정확하게. 왜냐면 네. 정말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네.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좋아야죠.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 취향 다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단지 그때 외로웠어요. 제 같으면 그냥 저도 인셉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안타깝지 진짜. 네.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진짜 상황은 사랑하면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진짜 논란 좋아한다 해야지. 아니, 저 그런 거 봤어요. 예전에 어떤 가수분이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노래 취향 다르면 같이 못 사귈 것 같다 그 얘기 하시던데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랑이 모르지. 네, 우리가 이게 비밀 어떤 그런 그러니까는 아니잖아요. 비밀 문자 이런 건 아니니까 리블링스 분 계시죠? 네, 만족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채택되셨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제가 한번 할게요. 한국 영화의 보배님. 그럼 한국 영화의 보배님 누구세요? 없으세요? 집에 가셨나 봐. 집에 가셨나? 잠깐만. 그렇지만 가셨어도 아마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질문 읽어드릴게요. 찬실이에게 나타난 장국영처럼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나타난 장국영은 누구일까요? 또 누군가의 장국영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와. 장국영 어떻게 보면 힘들 때 그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게 해준 판타지적인 인물이고 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 인물을 장국영으로 설정하고 런닝 티셔츠 아비정전의 티셔츠를 입힌 게 참 유머러스한 설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독특한 설정에 그 장국영 같은 인물들이 배우분들 감독님께도 있으신지. 네. 저의 인생에서 그쵸. 이렇게 눈을 감아도 약간 귀신처럼 나타나는 멘토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라기보다 뭐 주변에 지인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같이 이야기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저는 또 누군가의 장국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 네, 네. 네.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뭐 이런 아직은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뭐 이제 살다 보면
힘든 것 때문에 뭐 지금 안 힘든다는 게 아니라 뭐 네. 힘든 것 때문에 장구경을 찾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시기는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강만별 배우님도 예, 저는 장구경이 수호천사 같다고 느꼈고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대본을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제일 좋았던 부분이 장구경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랬고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수호천사들의 도움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무도 모르는 연극 배우일 때도 이제 극장 무대를 내주신 분도 계셨고 같이 연극하자고 끌어준 친구도 있었고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연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중고 신인 그 탤런트 연예인 언니가 있어요. 그분이 권지숙 배우님이란 분이신데 그분이 자유연기 그 처음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김도영 감독님과 친하셔서 감독님 데뷔하시기 전에 친하셔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영화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왜냐하면 김도영 감독님이 조그마한 애들 2명을 장난꾸러기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계속 이제 뭐 좋은 말과 심지어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영화의 요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제 그 영화를 같이 일구시고 아마 82년생 김지영 때도 초반에 시나리오 작업이나 많은 캐스팅 작업 때 영화의 요정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숨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요정이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영화는 너무너무 힘들고 큰 일이어서 예 그분이 딱 생각이 납니다. 권지숙 배우님. 권지숙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그럼 시나리오 쓰실 때 장구경 같은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쓸 때는 장국경 같은 분은 장국경이죠. 장구경, 그렇죠. 네, 그런데 질문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23살 때 감독이 되기를 꿈꿨지만 근데 쭉 뭔가를 만들고 창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돈벌이하고 이게 연관이 되면 참 그 길로 이렇게 오로지 쏟아붓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유보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지만 그래도 저를 끝까지 이렇게 창작을 해야 된다라는 열망을 계속 그 꺼지지 않게 불러줬던 사람이 누군가 지금 생각해 봤거든요. 여기 오는 동안. 근데 지금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저는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콘스탄틴 블랑쿠시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각가를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존경하고 뭔가를 창작할 때는 늘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살 무렵에 그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추상 조각의 아버지 그런 얘기 막 하거든. 루마니아 조각가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끝없는 기둥이라는 대표작이 있긴 한데 그거 화집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작업한 조각가고요. 그분이 한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이 말에 갇히면 안 되는데 그것이 꽤 오랫동안 저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창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일하는 거에 별로 거부 반응이 없어서 노예처럼 일하는 거는 잘 지켰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 쓸 때 진짜 허리가 나갈 정도로. 네, 4번, 5번이 붙어가지고 협착이 와서 좀 고생했었어요. 그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저를 이렇게 설레게 하고 지금도 뭐 종종 생각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말?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왕처럼 명령하고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거기에 이 말이 왜 멋있냐면 이 말 진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그러면 배우람 씨한테 들어보죠. 현장에서도 왕처럼 명령하시는가요? 진짜 그 말이 진짜 리더의 덕목 같기도 하고 진짜. 예, 근데 현장에서도
정말 누구보다도 움직이시고 네. 또 디렉팅도 그렇고 네. 그래도 정말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거 화내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너무 열정적이어서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장구경은 콘스탄틴 어쩌고 저쩌고 조각가. 블랑쿠시입니다. 네, 콘스탄틴 블랑쿠시. 블랑. 네, 블랑쿠시 네 조각가였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영화 중간중간 감독님께 영화 중간중간 모가나무에 달린 모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나무가 있는 풍경을 한번 비추기도 하고 그 장면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영화가 이제 예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대폭적으로 수정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 전 시나리오는 감마을에 가는 거였습니다. 이분 찬실이가 감마을에 그 감수학기에 감 따러 가는 알바를 하러 내려가거든요. 서울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다가 그 이유는 뭔가 그 이름에 빛나는 열매라는 가진 그런 뜻을 가진 찬실이라는 인물이 뭔가 진짜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인생 중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그런 느낌, 그런 서정적인 느낌을 담고 싶어서 감마을의 감수학기에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상 그게 힘들어지면서 좀 상징적인 그런 열매가 영화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관객분들은 그걸 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캐치하더라도 저한테도 스스로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가나무 장면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가를 쳐다보면서 찬실이가 내하고 닮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려고 대면하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찬실이기 때문에 내하고 닮았나 하면서 어떤 외국인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낯선 또 다른 찬실입니다. 그 외국인은 찬실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여도 할 말이 욕을 없어요. 얻어먹겠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다음에 잘 만들겠습니다. 오늘 새로 알아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몰랐니?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니 저는 외국인이 찬실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찬실이랑 낯선 자기를 만난다니까. 네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많이 생각해서 소피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집 할머니든 아니면은 이렇게 김영이든 어떻게 보면 다들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각자의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은 딸의 방을 치우지 못하고 놔두던 할머니처럼 그 아픈 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찬실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모가나무를 바라보는 외국인이 찬실인지는 몰랐네요. 오늘 새로운 거를 거기는 근데 제가 늘 한 가지 이유만으로 네. 씬을 만들진 않거든요. 거기는 네.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거기 그 소피네 집이 이태원이에요. 네. 근데 소피네 집 앞은 성남이거든요. 경기도 성남. 그거는 이제 성남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꼭 찍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일까봐 이 컨티뉴어티 이런 게 떨어질까봐 저 딴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서 있으면 이게 이태원 같이 보일라나 싶어서 처음에는 외국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 한 명으로는 이태원이라는 느낌은 안 주겠지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건 찬실의 낯선 자신의 모습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씬을 만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씬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네요. 어쨌든 저는 모가나무는 처음 봤고요. 모가를 혹시 저거를 다 해서 걸었을 리는 없을 거다. 제작비가 없었을 테니까 진짜 저 모가나무가 있구나. 감나무면은 어울렸을 텐데 모가나무는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됐고요.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채택을 하면서 사실은 좀 이 영화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박창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힘들게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어요. 영화에서 저도 이제 이 질문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위로가 되는 장치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거듭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보낸 편지 굉장히 딸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감독 작품 마음에 안 들더라 하면서 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친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제 다른 사람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진정 위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아코디언 장면 같은 경우도 너무 위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장면들 얘기해 주시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안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 네. 관객분들께 해줄 수 있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배우고 할 때도 느꼈던 건 영화라는 작업이 만들 때든 볼 때든 어떤 치료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치료가 안 되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영화가 치료가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저는 저도 아직 인생은 이제 3분의 1 살았나 모르겠네요. 2분의 1 살았나 3분의 1 살았나 몰라서 그치 모르니까. 예전에 윤여정 선생님이 했던 말이 나도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른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로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우리 영화 보고 좋은 느낌 들고 또 내일 하루 또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어차피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뭐 위로를 받고 싶더라도 이렇게 좋은 것만 보면서 좀 살면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심적으로는. 네, 이렇게 좋은 영화만. 네, 찬실이는 보통 많지. 네. 예, 저는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어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슬플 때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는 30살에 연극을 시작을 했거든요. 연극 그때 너가 하기로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유는 제가 그걸 하느라고 잃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하느라고 이제 그때는 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어쨌든 중년이니까 저는 43살이고 그래서 꿈이 없어도 괜찮고 꿈이 있어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극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연극의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익힐 때 그때 늘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나를 배우로 불러줬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은 장기 공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가 있었거든요. 한 달 반 연습하고 3일 공연하니까 좀 익숙해질만 하면 끝나고 그래서 맨날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장기 공연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할머니나 노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젊은 예쁜 여자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늘어갔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꿈이라고 내가 생각되는 그 필드에 나를 던졌다면 그렇게 구체적이게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20대 때 연극과 연기를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못하면서 계속 남 탓을 했어요. 엄마 때문에 못한다, 집안 때문에 못한다. 근데 막상 이걸 시작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제가 20대 때 10년을 그렇게 허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미친 듯이 어제와 다른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 30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제가 부모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게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0대 10년에 못했던 그런 인간적인 진보를 30대 때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제 고민했던 걸 오늘 고민 안 하는 정도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저는 술을 막지하게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계속 저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최대한 더 이상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내일은 더 이상 그 고민 말고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꿈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잘 들여다보고 찬실이처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뭐 제가 그런 식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일단은 의심 좀 들고요. 이 영화는 제가 위로받고 싶어갖고 쓰기 시작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응원할 수 있게 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결국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꿈을 이뤘다면 이룬 거죠. 그럼 기쁘지만 사실 그 꿈이 이뤄지면 그 다음에 꿈을 안 꿀 것 같죠.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또 꿉니다. 다른 꿈을. 그래서 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삶을 궁금해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해하면 그게 이제 다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것에 자기가 믿는 것에 마음을 던지면서 찾아가면 이게 훨씬 더 세상이 되게 상투적으로 원하는 것대로 안 살고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이 정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 영화 보면서 영화에 모가 나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 진짜 모가를 수확해서 잘라서 모가차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가차 먹는 것처럼 진한 모가차 먹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뭐 차 마셨을 때 위안되는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두고두고 묵혀놨다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이 영화 한 번 보셨지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의 대사가 그 대사 있었잖아요. 그대들이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참된 수처작주 네. 입처계지. 네. 그대가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모든 참된 곳이다. 네, 이 얘기를 저희 이 자리에 한 줄씩 이렇게 떨어져서 앉은 그곳이 지금 이 순간도 참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되게 역사적인 관객과의 대화 개봉 행사였는데요. 거의 첫 카톡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실 처음 네. 오늘 아마 이제 집이가 무사히 진행이 되면은 다른 이제 영화들도 힘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주는데 동참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다들 각자 뿌듯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네. 짧게 한 마디씩 개봉에 진짜 짧게 정말 응원 정말 한마디 셀프 하고 응원 멘트씩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죠.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와주시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영화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해서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시국이 안정돼서 관객들도 꽉 채우고 돈도 많이 벌면 뭐 더 좋겠지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용기 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신 것은 이 한 분이 거의 100분과도 같기 때문에 저한테 큰 행복과 용기와 뭐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보상을 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객 팬들께 박수를. 예,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밤에 상상하는 한 줄로 시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 다른 느낌으로 영화의 주인으로 이제 가져가시잖아요. 그런 거라는 사실이 더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데 정말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 다른 것보다 자꾸 마스크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르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눈만 보고 사람들을 본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막. 눈을 더 자세히 보게 되죠. 예, 그렇죠. 저 사람이 눈이 무슨 되게 생각하는지 크세요. 이제 모를 것 네. 같고 좀 관계라는 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좀 얼굴 보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건데 참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럴 때일수록 뭐 많이 만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소독이나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 또 만나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모두 오늘 돌아가셔서 혼술 하시면서 집에서 또 술을 마시면 좀 더 감상적이 되잖아요.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고 그때 홍보글을 올려주시면 SNS에 좀 더 버라이어티하고 드라마틱하게 좀 더 홍보를 쓰시지 않을까. 네. 한잔 하시면서 혼술 하시면서 네. 지금 당장 극장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럼요. 그냥 이 영화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같이 네. 느낀 거를 공유해 주시면 그럼요.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친구들하고도 다중 영상 통화를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예,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집에서 혼술하시면서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네. 저희 라디오 하잖아요. 네. 예, 11시 오전 11시에 그 장혜원의 공중파. 시네타운 예. MBC SBS SBS 107.7 메가헤르츠 파워 FM 오전 11시 예, 다들 내일 또 청취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